전 세계는 최근 포탄알 하나 때문에 큰 이와 같은 국제적인 상황에서 한국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의 경제적인 발전과 기술적인 성장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지 중 하나로 자리 잡은 한국은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에도 그렇다면 미국, 유럽의 나토, 이스라엘과 같은 국가들이 한국을 더 크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포탄알 수급 문제에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10월에 발생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사태는 미국의 국제적인 군사 지원 전략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원래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이스라엘에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 결정으로 유럽 전역에서는 큰 불안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국제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목받고 있는데 방위산업계에서의 빠른 성장과 세계 경제에서의 위치 때문입니다. 한국은 최근 몇 년 동안 방위산업계에서 눈부신 성장을 보이며 세계적인 거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의 국제적인 영향력은 지칠 체제, 편입을 논의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 조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의 국제 정치 및 경제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 이슈와 관련된 내용들을 깊게 다루면서 한국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함께 고민해보면 첫 번째, 나토보다 영향력 커진 한국군. 우선 나토보다 영향력이 커진 한국군의 현 상황을 보면 한국군이 미군을 제외한 나토군보다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군은 2년 동안의 군 복무를 마친 남성이 약 50만 명에 달하는 반면 미국을 제외한 나토 멤버국들의 병력은 숫자적으로는 한국보다 많을지라도 터키,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소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숫자적인 병력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병력에서 한국이 더욱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군의 병력들은 장기 복무 시스템과 완벽한 징집 체계, 그리고 극한의 기후 조건에서의 훈련을 통해 극단적인 추위와 뜨거운 여름이 두 가지 극한의 환경에서의 훈련을 받는 국가는 세계에서 극히 드물며 전 국민이 이러한 훈련을 받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 최근에는 유럽에서 한국과의 국방 교류를 강력히 원하고 있으며 한국은 유럽에서 이러한 교류의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받는 부분은 한국의 정보통신 병력입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뛰어난 IT 인프라와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1982년 세계 최초로 민간용 인터넷 연결에 성공한 것은 그 증거입니다. 이러한 경험 덕분에 한국은 나토의 사이버 방위군 공식 회원국으로 편입되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나토와 같은 강력한 국제연합의 지지로 인해 한국의 지칠 체제 편입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국제적인 영향력과 세계 안보에 대한 기여도를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G8국가 등급 가능한 한국 상황. 지난 23년 5월 영국의 대표적인 언론 매체인 BBC에서는 한국의 G8 편입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이 내용은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는데 주요 나토 회원국들이 한국에게 군사적인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한국의 무기 및 군사적 노하우, 그리고 최첨단 군사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군은 폴란드 등 유럽 국가들에 직접 방문하여 테스트를 시연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한국군의 국제적 활동은 나토와의 협력을 통해 확대되고 있으며 여러 유력 언론 매체에서는 나토의 지원과 연계하여 한국의 G8 국가로의 편입 가능성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놀라운 점은 과거에는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던 현재는 반대하는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G7 체제는 만장일치 체제로 한 나라만이라도 반대하면 편입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이 서방 및 미국의 압박을 받아 한국의 G8 편입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게 되면서 한국의 G8 가입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G7 체제 편입의 일반적인 기준을 살펴보면 최소 인구가 5천만 명, 국제적 영향력이 큰 나라, 그리고 연간 소득 수준이 최소 3만 5천 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3050 클럽이라고 부르는데 인구 5천만 명 이상 3만 불 이상의 소득 수준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 단 7개국밖에는 없습니다. 미국, 독일, 불란서, 일본, 영국, 이태리, 그리고 한국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G7에서는 한국 대신 캐나다가 포함되어 있는데 아직 5천만 명을 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 한때 러시아가 이 G7에 포함됐었는데 당시 러시아는 2만 불도 채 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결정적으로 2014년 크림반도
강제 침공 사태로 인해서 G7 회원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인구 5천만, 소득 수준 3만 불 이상, 그리고 국제적으로 선의적인 행동을 하는 나라.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한국의 G8 편입은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G7에 가입하게 되면 한국의 국제적 위치나 무역 및 외교에서의 영향력이 크게 증대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포탄알이라는 뜻밖의 요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이 포인트는 한국의 국제적 위치나 영향력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한국의 어마어마한 포탄 생산량, 가장 중요한 군사 자산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 충돌로 인해 서방 진영의 포탄알이 급격히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포탄알은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자로서 생산에는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평균적으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에 달하며 포탄의 생산 및 공급에 큰 부담이 따르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 전에서는 하루에 약 1만 발 가량의 포탄이 소모되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하지만 유럽의 포탄 생산 능력은 연간 30만 발에 불과하며 미국 또한 월간 1만 발 정도만을 생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서방 세계에서 포탄알의 공급에 큰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국제적인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빛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서방 진영 국가 중에서 최대의 포탄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월간 약 20만 발의 포탄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 능력으로 인해 한국은 포탄알 공급의 주요 국가로 떠오르게 되었으며 국제적인 영향력을 크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생산 능력은 국제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세계 포탄알 공급의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면서 다른 국가들과의 외교적인 관계에서도 더욱 강한 입장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한국의 국제적 위치와 영향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반도 통일, 여론 조성되는 상황. 한반도의 통일 문제는 그동안 주변의 4대 열강들, 특히 중국, 일본 및 미국에게는 복잡한 이슈로 여겨져 왔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수도 베이징과 가까운 지역에, 일본은 자국과 근접한 지역에 인구 8천만의 강력한 국가가 등장하는 것을 부담으로 느꼈습니다. 또한 미국은 중국과 한국 사이의 완충, 지대로서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기존의 인식이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국제적 여론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국력과 국제적 위상이 상승하면서 시작된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사건 중 하나는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한미일 3자 회담입니다. 캠프 데이비드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회담과 이곳에서 진행된 회담에서 일본은 한반도의 통일, 특히 한국 주도 하의 통일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의 지지와 압박이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중국 역시 최근의 국제 정세 변화를 통해 서방과의 관계를 재조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방의 경제 제재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은 유화적인 외교 정책을 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한반도의 통일 문제는 더 이상 국내 문제로만 여겨지지 않고 국제적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주변 4강 국가들의 외교 정책 변화와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한반도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재용 삼성 회장이 한국의 대통령이 됐다 라는 놀라운 외신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뒤통수에 분노한 한국인들을 대신에 시원한 복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이재용 회장이 완벽하게 수행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이재용 회장이 G7에 대적할 K7, 한국을 중심으로 한 7개국 K7을 만들어 더 이상 미국이 감히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환호를 받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산업국들의 모임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은 1973년 5일 위기가 터진 전후부터 본격적으로 나왔습니다. 1973년 3월 25일 미국의 재무장관 조지 슐츠가 서독 재무장관 헬무트 슈미츠, 프랑스의 발레리 지스카르스탱 당시 재무장관, 영국의 안토니 바버의 제안을 받아 각국의 재무장관들이 모여 회의를 열기로 협의하였고, 이 아이디어가 당시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의 귀에 들어가면서 이 회의는 백악관의 도서관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모인 4개국의 국가들은 도서관 그룹이라고 불렸습니다. 1973년 중반에는 슐츠 장관이 일본이 도서관 그룹에 새롭게 추가될 것을 제안하였고, 이 제안을 나머지 3개국이 동의하면서 일본이 새롭게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 5개국이 모여 회의를 열었으며 이를 지오라고 불렀습니다.
이후 캐나다와 이탈리아가 차례로 합류하면서 그룹 업 7 현재의 G7이 완성됐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은 이미 G7 중 이탈리아의 GDP를 추월했고 최근에는 미래의 가장 유망한 산업으로 꼽히는 2차 전지 분야에서 핵심 부품인 양극재와 음극재, 여기에 배터리 완성품까지 한국이 전 세계 공급망을 싹쓸이하며 압도적인 세계 1위로 등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 선진국 중 가장 빠른 무기 수출 성장률을 보이며 세계 최고의 첨단 무기 제작국으로 거듭한 데다 조선, 전기차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라 평가받고 있죠. 이미 한물간 캐나다, 독일, 영국, 일본, 이탈리아 등에 비해 한국이 압도적으로 강력한 국가가 되었음에도 바이든은 끝내 한국을 지치에 받아주지 않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최근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지치를 사실상 미국의 꼭두각시로 만들었고 지치를 이용해 미국에 대적하는 국가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7개국이 모여 더 평화롭고 더 발전하는 세계 경제를 만들자는 취지는 이미 쓰레기통에 버린 지 오래고 미국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현재 바이든에게 최대의 적은 중국과 러시아죠. 이에 바이든은 G7을 이용해 중국과 러시아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G7 정상들은 바이든의 뜻을 받들어 미국이 원하는 내용을 그대로 성명서로 채택한 것인데요. 중국이 G7에 맞서 C7을 만들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총 7개국이 C7을 만들어 G7에 맞서 싸우겠다는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1대1로의 차원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의 강력한 동맹입니다. 미국이 G7국들과 함께 중국의 반도체용 장비 수출을 금지한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은 C7을 앞세워 7개국이 미국의 희토류 전면 수출 금지, 미국과 완전 단교 등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 전망입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 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끝난 뒤 시진핑 국가주석과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이 함께 석류나무 6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6개의 나무에 대해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천년 우호 교류의 증거이자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긴밀한 단결과 협력을 상징하고 양측 관계의 밝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담은 것이라 선포하며 G7에 대적하는 C7의 출현을 알렸습니다. 자, 그런데 시진핑의 C7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재용 삼성 회장이 만든 K7, 한국을 중심으로 한 미래 최강 국가 7개국이 모이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K7 때문에 이제는 미국조차 한국을 감히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됐는데요. K7의 위력은 무엇을 상상했든 그 이상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재용 삼성 회장을 중심으로 현대차그룹, 한화그룹, SK그룹, LG그룹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결성된 한국과 가장 먼저 손을 잡은 국가는 바로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이라 불리는 유대인의 나라 이스라엘. 여기에 동남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베트남, 최근 중국 인구수를 추월하며 세계 인구대국 1위로 등극한 인도, 미국산 무기 대신 한국산 무기로 자국 군대를 도배시킨 폴란드, 미국이 아닌 한국의 리튬과 같은 미래 핵심 광물을 몰아 주기로 결정한 호주, 마지막으로 이재용 회장을 만날 때마다 오 나의 베스트 프렌드 라고 부르며 한국 건설 기업들의 수백조 원의 수주를 몰아주는 빈살만 왕세자의 나라 사우디까지 이렇게 강력한 7개국이 한국의 이재용 회장을 중심으로 K7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 7개 국가들은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너무나 명확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바로 미국과 우방국 관계이지만 미국의 갑질에 골머리를 썩고 있죠. 사우디도 해마다 미국에서 천문학적인 무기를 사들이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바이든은 사우디에 중국과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배신자로 간주한다, 미국 경제를 위해 석유값을 낮춰라 등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받고 있어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한국도 바이든의 수도업이 뒤통수를 맞아 심각한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100억 달러 이상을 미국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발표할 수 있어 너무나 기쁩니다. 다시 한번 미국을 선택해 주신 정의선 회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미국은 현대차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한국에서 발표한 뒤 미국에 돌아가자마자 현대차를 쏙 빼놓고 미국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어 현대차의 미국 판매량이 급감하게 만든 것을 시작으로 한국의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과 SK가 미국의 수백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발표한 직후에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보조금을 받고 싶으면 공장 직원과 공장 건설 노동자 등을 위한 보육 지원 방안을 제출하라. 그리고 초과 수익은
미국 정부에 공유할 것을 약속하고 수율 등 기밀 정보도 모두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을 안 줄 수 있다. 라는 더 황당한 발표를 했습니다. 어이가 없죠. 이에 이재용 회장을 중심으로 정의선 현대차 회장, 그리고 한화, LG 등이 한국의 대표로 하여 이스라엘, 사우디, 베트남, 인도, 폴란드, 호주 등의 대표 기업들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이를 사람들은 K7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한 것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우디와 반도체 첨단 장비를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 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을 좌지우지하는 거대 벤처기업 수천 개를 보유한 데다 미국 정재계 인사들을 모두 장악한 이스라엘, 최근 중국의 인구마저 따라잡으며 인구대국 1위로 등극했을 뿐 아니라 한국보다 치열한 교육열로 매년 수백만 명에 달하는 IT 천재들을 배출하며 세계 최강국이 되어가고 있는 인도, 회토류와 리튬 등 미래 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들이 너무나도 풍부한 호주 등 7개국 대표 기업들이 한국의 K7에 합류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바이든이 이 K7 국가들의 뒤통수를 칠 수 없는 것은 물론 일각에서는 조만간 K7이 G7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을 막대하던 중국도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G7 정상회의가 끝난 직후인 오늘 중국에서 네이버 포털 사이트 접속이 차단됐습니다. 중국에서 한국 업체의 사이트가 모두 막힌 건 사드 보복 조치가 이어지던 2019년 이후 4년여 만입니다. 중국은 따로 이유를 밝히지 않았는데 중국이 본격적인 보복 조치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중국에서는 현재 인터넷에서 네이버를 검색해도 열리지 않습니다. 흰색 창에 바로가기라고 뜨지만 연결되지 않습니다. 중국에선 오전부터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접속이 차단됐습니다. 그동안 개인 의견을 적을 수 있는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 서비스는 차단돼 있었지만 단순 뉴스 검색까지 막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장영 중국 한인회 부회장은 갑자기 네이버 접속이 안 되니까 황당했고요.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희도 답답한 상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사드 보복 조치 이후인 2019년 1월 포털 사이트 다음 카카오가 차단된 이후 4년 4개월 만에 한국 사이트가 모두 차단된 셈입니다. 중국에선 이미 구글, 야후 등 해외 주요 포털은 만리방화벽에 차단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네이버 차단 관련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중국 정부가 중국 내에서 삼성 제품을 사지 말라고 종용하며 삼성의 중국 내 점유율을 확 깎아놓은 것을 미루어 봤을 때 이번에도 보복성 조치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최근 중국이 미국의 마이크론 제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해버린 초강수를 띄운 가운데 한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 제품 수입 금지를 다음 타깃으로 삼을 수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중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한국 공장 앞에 헤드헌터를 파견해 한국 인력을 빼가기 위해 3터부터 4배 연봉을 제시한 것이 발각됐습니다. 이렇게 빼내간 기술을 활용해 한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보복을 가해 쫓아내고 중국의 메모리 기업들이 대량 생산해 모두 중국산으로 대체한다는 충격적인 계획이 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에 매번 충격적인 조치를 가하던 중국도 한국을 중심으로 한 K7 앞에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8월 15일 폴란드 육군의 날, 폴란드군에 막 입성한 K전자를 보게 될 것이다. K전차의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데 이날 주요 명소가 될 것이다. 폴란드 국방부 차관이 3년 만에 열리는 폴란드 육군의 날 퍼레이드에서 폴란드군의 최고 무기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그 중에서도 한국산 K전차가 가장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폴란드가 육군의 날 퍼레이드에 군전력 전체를 공개하며 그 중에서도 K전차를 자랑스러워하며 홍보 전면에 내세운 것에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그너그 이 벨라루스에 들어간 후 지난 1일 헬리콥터 도발이 있었는데 벨라루스군은 지난 월요일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국경 근처에서 훈련을 시작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벨라루스 국방부는 월요일 시작된 이번 훈련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용어인 특수군 사작전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동에는 드론의 사용은 물론 기갑 부대와 기계화 소총 부대와 다른 부대의 긴밀한 상호작용이 포함된다며 공식적으로 벨라루스 국방부는 이 기동을 제6독립근위 기계화 여단과의 지휘 및 참모 훈련이라고 불렀습니다. 서방의 군사 분석가들은 오랫동안 벨라루스와 폴란드, 리투아니아 국경 지역의 수바우키 회랑을 잠재적인 화약고로 간주했는데
러시아가 벨라루스와 바그너 그룹을 앞세워 이 땅을 점령하려는 계획을 본격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벨라루스의 주력 전차는 1973년에 전력화된 구소련제 T-72로 방어력이 약해 우크라이나군의 제블린에 쉽게 완파되었고 측면 공격에 탱크포트 야늘로 지속기도 했습니다. 또한 야간 조전경이 K 전차나 서방제 전차에 비해 현격하게 떨어지고 무엇보다 사격 제장치의 성능이 떨어져 이동 중에는 적 전차에 대한 사격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K 전차는 야지에서 시속 50km의 속도로 이동하며 2km 이상의 목표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만약 수바우기 회람에서 바그너 그룹과 벨라루스군이 T-72 전차로 들어온다면 폴란드군이 운용하는 K 전차에 초전박살 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폴란드군은 빠르게 도입해 실전 배치한 한국산 K 전차 믿으면서 육군의 퍼레이드에 앞세운고 대외적으로도 그 놀라운 위라 성능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일 폴란드 육군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이미 동쪽에 실전 배치된 K 전차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그동안 K 전차가 강력하다는 사실과 기본적인 성능과 재원은 알려졌지만 실제 K 전차 전선에서 운용하는 란드군의 시간 많은 설명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지금부터 그들의 K 전차에 대한 설명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이것은 폴란드 육군 프로그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담 그즈버스키 이곳은 모라그의 20 기계화 여단입니다. K 탱크는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탱크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모라그에 있는 20 기계화 여단으로 갔고 이곳에서 러시아 국경까지 불과 수십 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며 최근 도발 이후 NATO의 전체 동쪽 측면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의 최근 도발에 대응하여 헬리콥터뿐만 아니라 추가 장비와 가장 중요한 추가 병력이 국경으로 파견되었습니다. 폴란드군의 임무는 들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격의 목적은 폴란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거의 10,000명의 사람들이 국경을 지키고 있습니다. 군대와 국경수비대, 경찰 모두요. 안전을 위한 작전 파드레이스가 계속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서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정말 힘들 뿐이죠. 때로는 24시간 후에 깨어있는 사람만이 그 경계선에 서서 관찰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순찰하고 국경을 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안전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존재에 매우 만족합니다.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모스크바와 민스크는 여전히 도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교의 전투에서 외국인들은 폴란드 군인과 국경 수비대를 공격했습니다. 거의 매일 이런 모습입니다. 결국 우리는 벨로루시 쪽에서 날아오는 돌과 다양한 다른 도발과 함께 지금 인터넷에서 수많은 녹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서 있는 이 병사의 아내, 어머니, 자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동부에서 나토군을 지속적으로 도발하는 것이 바그너 그룹 용병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그룹이 몇 주 동안 벨로루시에 도착했습니다. 폴란드 관리국은 최소 2곳의 수용소에 약 4,000명의 운전자가 배치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벨로루시로 이송된 사람들은 전직 군인, 용병, 특히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보타주 행위에 관한 경험이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한 달 전 빌리우스 정상회담에서 북대서양 동맹은 냉전 이후 처음으로 지역 방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도발 및 사보타주 시에도 동쪽 측면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입니다. NATO는 또한 러시아 함대의 훈련이 막 시작된 발트해의 수역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ORP 워드넥 해군 사관학교 선박은 발트해에서 출발하여 본국 항구인 드리냐에 도착했습니다. 해군 사관학교의 해군 숙련자들은 배에서 9,000마일 떨어진 곳에서 다른 학교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차의 성능은 정말 훌륭합니다. 이 하이드로 에어 서스펜션은 승무원에게 더 큰 편안함을 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방어 및 공격 능력도 뛰어납니다. 장애물 뒤에서 사격하거나 숨거나 총의 고각이 더 넓을 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군에 합류한 K 전차입니다. 매우 효과적이고 이동성이 뛰어납니다. 승무원의 편안함은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이 보장됩니다. 하이드로 에어 서스펜션은 어떤 지형에서도 탱크의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하이드로 pneumatics를 사용하면 탱크의 평면을 더 크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끄터 올릴 수 있습니다. 서스펜션은 10cm, 30cm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옆으로 이동할 수 있고 왼쪽, 오른쪽으로 앞쪽을 올릴 수 있고 뒷쯤을 올릴 수 있습니다. 편안함을 보장하는 솔루션이지만 무엇보다 운전 중에
더 효과적인 타격을 만들고 발사 후 반격을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포탄이 발사된 직후 실루엣을 낮추거나 언덕 뒤에 숨거나 발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성이 놀랍습니다. 1000m 거리에 있는 이 탱크는 조준을 통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한 지점을 선택하면 정확히 이 지점에 포탄이 명중합니다. 이 탱크와 포탄의 최대 사거리는 10km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00m에서 촬영했는데 찍기가 어려웠습니다. 한국형 K는 1500마력의 엔진을 탑재하고 있으며 50톤이 조금 넘는 무게와 결합되어 동급 최강입니다. 이 전차는 동급 전차치고는 매우 민첩하며 현재 생산 중인 4대 중 하나입니다. 1500마력은 가장 가볍기 때문에 가장 강력합니다. K는 3가지 유형의 대구경 축적 탄약과 대공 탄약을 지원하는 120mm 기관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탄약은 내부 및 외부 모두에 장전될 수 있습니다. 뒤쪽에는 탄약을 장전하는 소위 용광로가 있습니다. 매우 간단한 로드 프로세스입니다. 게다가 해치를 열지 않고도 탱크를 떠나지 않고도 이 탄약을 내부적으로 장전할 수 있습니다. K에 장착된 기상 관측 시스템도 탱크의 효율성을 담당합니다. 바람 또는 기타 기상 조건과 관련된 모든 변수가 이 시스템의 에리에 이미 제거되었습니다. 단 몇 발을 발사한 후에 배럴이 뜨거워지는 것만 빼고요. DMS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수많은 거울이 달린 레이저로 배럴의 궤적을 정확하게 보정합니다. 탱크의 승무원은 환경을 안전하게 관찰하고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는 다양한 최신 솔루션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열상 카메라이고 전면 카메라에는 일반 관찰용 카메라이고 뒷면에는 아직 관찰이 필요한 또 다른 카메라입니다. 앞쪽에는 전방, 후면에서 필드를 관찰할 수 있는 카메라가 3대 더 있으며 이전 탱크와 마찬가지로 측면에서도 필드를 관찰할 수 있는 잠만경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대의 다른 카메라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카메라 덕분에 360도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리저리 빙글빙글 돌고 있는 헤드를 쓰고 있습니다. 열을 감당할 수 있는 열화상 카메라와 주간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밤낮으로 주변 환경 전체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 유형의 클로즈업이 있습니다. 카메라는 최대 60배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K2로 대체된 T-72 탱크는 8배 정도까지 가능했었습니다. 약 3km 최대 줌을 사용하면 이 대상이 거의 전체 화면에 표시되므로 식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자동 표적 추적 시스템을 통해 한 번에 20개의 위협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열화상 카메라에서 감지된 경우 노란색 프레임이 추가됩니다. 그런 다음 시스템이 무언가를 알아차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탱크는 지휘관의 실수를 어느 정도 보정해줍니다. 위장되어 있는 장비를 지휘관이 감지하지 못하면 하드웨어가 이를 감지하고 지휘관의 주의를 끌어줍니다. K 승무원의 안전은 최신형의 장갑뿐만 아니라 승무원과 탄약을 분리하는 내구성 있는 판으로 보장됩니다. 이를 위해 액티브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소프트 타입과 하드 타입. 소프트 시스템의 경우 연막벽을 세원 승무원 전체를 숨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날아오는 미사일을 혼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탱크에는 하드 시스템, 즉 탱크에 접근하는 발사체를 이미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뒤쪽에 위치한 민병대 구획은 승무원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특별히 약해진 판으로 덮여 있는데 이 판이 폭발하면 이 모든 힘을 승무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바깥으로 던져버리고 덮고 있는 판을 그냥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K 탱크는 분당 10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 폴란드 군대 T-72 전차보다 거의 2배나 많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주변국들은 나토에 소속되어 집단 방위를 믿고 있지만 폴란드 국민인 도로타 카르핀스카 61은 나토는 이름뿐이다. 그게 뭘 하는 건지 누가 아느냐라고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18세기 말 러시아, 독일, 오스트리아 3국의 123년간 분할 지배를 당하고 2차 세계대전 동쪽의 러시아와 서쪽의 독일로부터 동시에 공격받으며 또다시 분할점령 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폴란드가 알게 된 것은 어떤 나라도 믿을 수 없고 오로지 자국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스스로의 힘밖에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폴란드가 1000대의 한국산 K2 전차를 도입하려 하는 것은 이런 과거 역사의 굴욕을 반복하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외세의 침략을 당하고 최고의 무기를 만들며 이를 갈아온 한국은 이제 폴란드의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포르쉐, 벤들리, 람보르기니 등 고급 차량 수천 대를 운반하던 선박 한 척이 유럽 앞바다를 지나다 사고를 쳤습니다.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인데 이 사고로 폭스바겐 3695대를 포함 벤틀리,
포르쉐 등 고급 차량 전부가 전소됐죠. 전문가들은 구조 비용과 차량 인도 손실, 그리고 추가 주문에 따른 비용 상승분까지 더하면 해운사가 배상해야 할 금액이 1조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람보르기니의 경우 불에 탄 슈퍼카를 교체하기 위해 아벤타도르 생산을 재개하기도 했죠. 2022년 2월 일본 해운선 미쓰이오 S.K. 라이네모엘이 운영하던 펠리시티 에이스는 그렇게 1조 원을 싣고 바닷속으로 침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시멘터리입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유럽 앞바다를 지나는 또 다른 선박 한 척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년 전 슈퍼카를 잔뜩 싣고 가던 선박에서 불이 나 침몰한 후 1년 만에 또 자동차 운반선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인데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선박 역시 일본 조선업체가 건조하고 일본 용선사가 운용하던 선박입니다. 지난 7월 25일 자정 네덜란드 아멜란드 섬에서 26km 떨어진 해역에서 화재에 휩싸이기 시작한 18,500T 유급 프리맨들 하이웨이 프리만틀 하이웨이 호는 약 4,000대의 자동차를 독일 베레모아 페낭에서 이집트 포트사이드항으로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해안경비대는 이 화재의 원인을 알 수 없음으로 기재하고 있지만 이 선박에는 벤츠를 포함 총 3,783대의 자동차와 전기차 500대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의 원인을 전기차의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네덜란드 해안경비대는 당시 헬기와 보트를 이용해 생존한 선원 23명을 안전하게 구조했는데요. 화재가 얼마나 격렬했던지 선원 7명은 빠르게 번지는 불길을 피해 바다로 뛰어내렸는데 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여러 명이 화상, 골절, 호흡 곤란 등을 겪었습니다. 선원들이 바다로 뛰어들어야 했을 만큼 화재는 엄청났습니다. 네덜란드는 즉각 소방대원을 파견했지만 선박 승선이 불가능해 소방정을 활용해 선박 외부에 물을 뿌리는 등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불길이 너무 거세 사실상 버려뒀고 표류 끝에 침몰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만약 배가 침몰한다면 북해 가장자리의 세계유산 바덴 헤워든시 해역에 끔찍한 환경재앙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다행히 어렵게 화재 진압을 끝내고 네덜란드 북동부 앱사벤 임셰벤 항구로 예인되었죠. 그런데 이 선박의 운용국이 1년 전 사고를 냈던 펠리시티 에이스와 마찬가지로 일본입니다. 프리맨들 하이웨이는 일본 용선사 슈에이기센 슈에케스니 운용하는 선박이었는데요. 참고로 손해보험 용어 중 전손 처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령 차량의 문이 파손되거나 유리가 깨지는 등 일부가 파손된 분손 펜손의 경우 그 문짝이나 유리를 교체하는 비용만 지불하면 됩니다. 하지만 일부가 파손된 분손임에도 이를 전손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일부만 파손됐지만 전부 파손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이번 사고와 같이 자동차 외형은 청소만 하면 멀쩡하지만 엔진이 타거나 내부 기관이 타버려 외형을 제외하고 전부 교체하다 보면 수리비가 손해보험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사가 손해배상액 최대치를 지급하는 추정전손 절차에 따라 차량을 폐차시키고 손해발생을 야기시킨 해운사에 배상금을 청구하게 되죠. 이번 사고 역시 4,000대 가까운 차량 전부 현실 전손이거나 추정 전손으로 처리되어 신차값을 전부 불어내야 할 판입니다. 그래서 이 사고 역시 4,000대에 달하는 차량가액의 여러 손해를 합산하면 아마 1조 원은 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사실 일본의 선박사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불과 3년 전에는 일본 조선 업체가 연달아 초대형 사고를 쳐 전 세계 화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시작은 아프리카 남동부 모리셔스입니다. 2020년 7월 25일 일본 미쓰이 상선 소속 파나마 선적 와카시오호는 중국을 출발해 싱가포르를 거쳐 브라질로 향하던 중 모리셔스 해안에서 선박이 좌초되고 맙니다. 모리셔스 앞바다를 지나다 암초에 걸린 것인데 단순히 암초에 부딪힌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박은 좌초되어 옴짝달짝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충돌로 선미에 있는 1180톤짜리 연료 탱크가 파손된 겁니다. 기름이 유출되기 시작했죠.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모리셔스 바다에는 거대한 기름띠가 형성되기 시작하더니 선박유 1,000톤이 흘러나와 해안의 숲까지 스며들어 바다를 폐허로 만들어 버립니다. 모리셔스의 지원 요청을 받은 프랑스는 해군 함정 및 군용기를 파견했고 자원봉사자 수천 명이 길을 유출을 막기 위해 힘썼지만 오염된 바다를 복구하기는 불가능했죠. 아마 오염된 자연을 복구하려면 최소 수십 년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로 일본은 전 세계 화주들로부터 미운털이 박혔습니다.
우선 역사상 손에 꼽히는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로 자연을 파괴시켰다는 점 때문에 그랬고, 둘째는 사고 원인 때문입니다. 모리셔스 해안은 원래 수심이 알아 10만 톤급 선박은 이 해안을 지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리셔스 해안에 접근했을 당시 해안 경비대는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했지만 선장은 와이파이를 공짜로 이용하겠다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경고를 무시했죠. 어쨌든 사고 발생 후 3주 후 선박은 두 조각으로 쪼개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모리셔스 해안 사고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왜냐면 3개월 후에 상상도 하기 싫은 사고가 터졌으니까요. OECD에 따르면 오늘날 전 세계 물동량의 90%는 해상으로 운송됩니다. 1년에 약 9만 척 이상의 화물선이 대양을 항해하며 이들이 나르는 컨테이너가 4천만 개에 이르는데요. 지난 2020년 11월 30일 일본 국적 선박인 14,000T 유급 원 에이퍼스호는 중국 항구를 출발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롱비치까지 화물을 운반하던 중 하와이에서 북서쪽으로 2,600km 떨어진 지점에서 거대한 파도를 동반한 태풍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악천후를 견디지 못한 선박이 휘청하는가 싶더니 결국 컨테이너가 무너져 버렸죠. 보통 바다는 예측 불가능한 악천후가 발생할 수 있어 아무리 튼튼한 선박이라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한 파도가 옆에서 때리는 경우 배가 좌우로 뒤뚱거리는 롤링 현상이 발생하죠. 롤링 현상이 발생하면 보통의 경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만 이는 롤링 각도가 20도 이내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30도를 넘어가는 순간 컨테이너의 무게가 측면으로 가중되면서 운동에너지를 증폭시켜 무너지게 되는데요. 원 에이퍼스호 사고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어쨌든 이 사고로 컨테이너 1816개가 바다로 떨어져 분실됐는데 이는 전 세계에서 1년 동안 유실되는 컨테이너보다 많은 양입니다. 사고를 찍은 영상을 잘 살펴보면 8단으로 쌓아 올린 컨테이너가 마치 택배박스 무너지듯 전부 고꾸라졌는데요. 하지만 기름 유출은 없었음에도 하와이 주정부와 미국 연방정부는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왜냐면 바다로 떨어진 컨테이너 중 60개의 위험물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폭발을 일으킨 주범 화학비료가 컨테이너에 있었던 겁니다. 만약 컨테이너가 열리는 순간 하와이 앞바다는 말 그대로 생지옥이 펼쳐질 우려가 있어 하와이 주정부와 미국 연방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선박에 어떤 문제라도 있었던 것일까요? 원 에이퍼스호는 오션 네트워크 익스프레스라는 일본 국적의 해운회사 소속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일본 3대 해운기업인 일본우선 MIK, 상선미 CMOL, 그리고 카와사키 키센케이 LIN이 각사의 컨테이너 사업 부문을 통합, 공동투자에 발족한 회사입니다. 사고 발생 초기 컨테이너선에 실린 화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전 세계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죠. 그런데 사고 당시 원 에이퍼스호를 때린 파도는 16m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많은 이들이 의문을 표했습니다. 14,000T 유급 선박이 고작 16m 파도에 쓰러질 수 있느냐 말이죠. 전 세계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의 실시간 위치를 제공하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원 에이퍼스호는 2019년, 그러니까 사고 1년 전 건조된 최신형 선박이었습니다. 설령 1년에 불과했죠. 그렇다면 이 선박은 누가 건조했을까요? 바로 일본의 재팬마린 유나이티드가 건조했습니다. 2013년 1월 1일 일본의 유니버설 조선과 IHI 마린 유나이티드가 합병하여 발족한 회사죠. 일본 조선사가 합병해 발족한 회사가 만든 선박이 고작 16m의 파도도 이겨내지 못해 컨테이너 1,800개를 분실하면서 한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박을 만들던 일본의 건조 기술도 이제 노후화된 것 아니냐? 는 전 세계 해운업계의 소문이 사실로 드러난 순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조선 빅3는 전 세계에서 발주되는 선박의 절반 이상을 건조하면서 사실상 독주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독주체제는 기술력이 뛰어난 점이 가장 큰 역할을 했겠지만 일본 정부와 일본 조선업계의 몇 번에 걸친 자살골이 크게 기여했습니다. 더구나 고부가 가치 선박인 LNG선은 발주 물량의 90%를 흡수하고 있고 차세대 친환경 선박으로 꼽히는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도 한국이 거의 100%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현재를 반면교사 삼아 한국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신뢰를 구축해야겠습니다.